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리 1등급으로 가는 필수 코스 수능 특강 윤리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서양 윤리 중에서 현대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대 혹은 중세, 근대에 살펴왔던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인간 혹은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철학자들이 등장할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는 부담감을 빼고 선생님의 얘기를 듣다 보시면 나름 재밌는 요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고 즐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현대 서양 철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교과서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놓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의 도입 부분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 윤리교과서의 114쪽을 보시면은요, 좀 중간에서 아랫부분에 내려오면 이 얘기가 있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개된 사상은, 즉 현대 서양 철학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현대 시점에 전개된 사상은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에 반대하고 인간의 현실적인 삶 자체를 중시했다. 여기에는 생철학, 실존주의, 실용주의, 생명 존중 사상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얘기할 부분이 생철학부터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맥락을 찾아보자면 바로 이들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이 나의 삶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이성이나 관념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설명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공동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여기에서 실용주의, 좋은 뒤에 실용주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험 중시, 결과 중시 혹은 목적을 중시하는 학파에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생철학,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이성, 반합리, 반주지주의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장을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왔었던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은요, 서양에서의 주류를 이어왔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회의적인 관점에서 시작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런 배경 지식이 있겠죠.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경제도 발달했고, 그리고 그 발달에 따라서 사람들의 고민은 훨씬 더 많아져요. 인간들이 오히려 그런 발달된 문물에 소외되는 현상을 겪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많은 고민들도 하고 큰 전쟁도 터지게 되죠. 그 전쟁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건 뭘까? 생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철학들이 대두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성과 관념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는 공통 관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몇 차례씩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출발점으로 해서 오늘 얘기하려는 현대 서양 철학 선생님과 함께 다지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얘기하려는 현대 서양 철학 중에서 첫 번째 제시되는 것이 생철학입니다. 생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선생님과 함께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철학에서의 고민은 그야말로 인간들의 생생한 삶 자체, 그것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살아서 생생하게 역동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쇼펜하우어는요, 헤겔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고요. 헤겔과 같은 대학에서 같은 시간에 강의를 했었대요. 그런데 헤겔의 강의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쇼펜하우어 자신의 강의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후대 사람들의 평가이긴 하겠지만 그 쇼펜하우어는 그런 헤겔의 이론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자신이 기리던 개의 이름을 헤겔이라고 부르면서 놀릴 정도로 헤겔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이론을 표명을 했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처음부터 왜 할까? 반헤겔주의의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헤겔이 중시했던 건 뭐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었어요. 그리고 관념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요, 헤겔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성, 관념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살아 숨쉬는 삶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그의 요지예요. 그래서 반헤겔주의, 이성과 관념에 반대한다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주고 싶어서 그 얘기 잠깐 드렸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철학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애의 맹목적인 의지. 자, 요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요 두 명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쇼펜하우어의 생각이 나올 겁니다. 자,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나 이성으로 설명 불가능하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맹목적인 의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미리 밝히자면 의지라는 부분을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로 기억해 두시고 그 이미지로만 생철학이나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대충 공부하고 넘어간 학생들은요, 분명히 문제가 만들어 놓는 오답지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의지를 쇼펜하우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추동력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맹목적인 그 무엇인가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의지, 우리들에게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결핍의 요소를 채우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요. 선생님 지금 점심을 못 먹고 계속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결핍의 요소를 채우려는 의지가 발동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면 그 수면을 채우고 싶은 의지가 발동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근저에는 예를 들어 식욕이나 성욕 등과 같은 결핍의 요소를 채우려고 하는 그 의지로 계속 점철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는 어떠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 저녁 먹고 나서 포만감이 생기겠죠? 그럼 몇 시간 자고 나서 아침이 됐을 때 그때까지도 배가 부를까요? 배고파 선생님은 또 분명히 뭔가를 먹을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 식욕이 채워지고 나면 점심 때 어떻습니까? 또 다시 식욕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결핍을 가져오는 거예요. 고로 이 인간의 결핍의 요소를 채우려고 하는 이 의지는 정말 충족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는 결핍을 낳게 되는데, 충족보다는 결핍을 낳게 되는데, 간혹 이 의지가 충족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며 그렇게 충족된다고 해도 인간은 곧 사라지고 만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의지에 점철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의지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문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로 다시 가보면요. 생애의 맹목적인 이 의지, 또 이 의지와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생철학자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내 의식에 나타난 외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상이 내 의식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의지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봤을 때 인간들의 인생은 이 의지로 점철되어 있고 이것은 끊임없는 결핍을 낳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채우려고만 노력하는 인간들은 무가치한 의지, 다시 말하면 욕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그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과 그 의지 충족시키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요,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그의 기본적인 생각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가 답이 나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염세주의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염세주의, 패시미즘, 인간의 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왜? 채워도 계속 채워야만은 무가치한 의지,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 점철된 삶의 모습은 참 고통스럽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염세주의로 끝이 날 것인가?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염세주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통을, 끊임없는 욕구를 채워야 되는 고통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자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의 영향을 받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의 관점, 해탈의 그 경지에 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해탈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결론은 그 끊임없는 욕구, 의지, 욕망을 참아버리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잘 들으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걸 분절적으로 딱 염세주의인데 금욕주의로 간다? 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그 비관적인 삶의 원인, 욕구를 참아버림으로써 해탈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생철학이다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런 비관적인 인생을 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단계로 미학과 윤리학을 들어요.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뛰어난 예술작품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감상함으로써 그 미적인 관점을 즐겨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발생시키는 욕구나 욕망을 잠시 잊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일시적인 측면에 불과해서 이 두 번째 윤리학의 관점에서 그 욕구를 이겨낼 것을 강조하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생의 맹목적 의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떤 개념인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쇼펜하우어 얘기했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성, 관념이 우리의 생을 설명할 수 없고 이거보다는 직관, 체험,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관점이 기본에 깔려 있다는 것까지 보충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철학 얘기했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실존주의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존이라는 말,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 그 문제를 탐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우리 교과서에서 두 학자를 제시합니다. 이 두 학자 간에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제시되는 학자가 키르케고르입니다. 이 사람은요, 태생 자체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약혼자와
파혼을 하고 나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철학 공부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러나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단명하게 되는데 그의 사상이나 저서들이 20세기에 와서 독일에서 재조명되면서 떠오른 인물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기독교 집안이 그의 태생이라고 설명드린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글을 이해하는 데 힌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실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떠한 사물이 존재한다,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관점에서 그러느냐?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요, 상당히 개별적이고요,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인 거예요. 반면에 지금까지의 철학, 지금까지의 서양 철학, 이 사람이 살던 그 이전의 철학자로는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철학이라던가 종교라던가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내 인간의 실존 문제는 이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인간의 실존 문제.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 역시도 반해겔주의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고향에서 철학 공부할 때도 헤겔 입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 좀 더 헤겔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더 많이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그런지를 얘기해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자신의 이 이론을 설명할 때 인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모습을 설명을 할 때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대요.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럼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신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신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인가 와 같은 상황은 인간이 실존적인 삶에서 겪게 되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모습의 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객관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상대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도 한 교실 안에 있는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론이나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요. 그 50명 학생들의 개별적인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만의 상대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배경이나 고민이나 거기에서의 해결 방법이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 앞에 선 단독자 요 명제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체성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명제 역시도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르, 키르케고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에서 단독자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어떠세요? 인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그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 주체성을 역시나 두 번째 명제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키르케고르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과 같이요. 유신론적인 입장에 있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래서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실 때는 이 두 가지 명제를 떠올리시면서 그 입장을 쫙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존주의 두 번째 인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존주의 두 번째 인물은 샤르트르. 샤르트르 같은 인물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지식인 뭐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196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는데도 나는 제도권 안에 편입되기 싫다. 그래서 그 상을 거부했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만의 주체성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이론을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얘기한 이론은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 명제를 갖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론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럼 실존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이겠는가? 이 실존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 의미. 하지만 본질은 그것의 목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은가 하니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인간이 아닌 사물에 대비해서 설명하고 싶어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분필이 있어요. 이 분필이라는 사물은요.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쓴다. 칠판에 쓴다라는 목적이 이 분필에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쓴다는 목적이 바로 분필의 본질이에요. 분필의 본질은 쓰는 것. 그래서요, 이러한 사물들의 경우에는 본질이 앞선 다음, 그 다음에 그 사물의 존재가 가능하게 돼요. 여기다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보면, 본질이 먼저 존재한다 함은, 뭐 예를 들어, 어떠한 개발자가 칠판이 잘 쓸 수 있는 그 무언가로서 연구해서 분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분필 이전에 있어서 그를 목적을 갖고 얘를 만들어낸 거죠. 또 혹은 뭐 어떠한 사업자가 있어서 그 만들어진 분필을 유통시켰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분필이 나름의 본질을 갖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어떤 그것을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가볼게요. 인간이라는 존재에서는요. 지금 말한 소기의 목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스케이트를 잘 타는 스케이트 선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스케이트를 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스케이트 선수는 자신의 실존, 존재의 의미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자체로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탄다라고 하는 본질로서만 설명이 된다면, 스케이트를 잘 탄다라는 본질로서만 설명된다면 그 본질을 달성할 수 없는 순간 이 선수는 존재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물과는 달리 그 본질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혹은 실존이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있은 다음 그가 살아가면서 난 스케이트가 좋아. 얘를 잘 타보고 싶어. 타다 보니까 선수가 됐고 하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선생님이라는 존재도 그 존재가 원래 있고 나서 선택에 의해서 어떤 과목을 잘 가르친다라는 본질을 다하게 된 것처럼 인간은 본질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실존이 앞서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명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길게 필기를 하면서 할 것도 없이 이 맥락상에서 샤르트르의 이론이 설명이 되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샤르트르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B와 D 사이에 C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나고 죽음의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초이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본질을. 내가 만약에
먼저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너는 스케이트를 잘 하게끔 만들어진다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 그걸 그렇게 창조해줄. 예를 들어 너는 이렇게 잘 쓸 목적과 본질을 갖고 있어야 해 라고 개발자가 분필을 만들어준 것처럼 너는 스케이트를 잘 타야 해 라는 본질을 누군가가 창조하는 그 누군가가 먼저 있어서 만들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철학에서는 그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이었죠. 그런데 샤르트르는 무신론이에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본질이라는 게 선행한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돼. 너는 뭘 잘 가르쳐라. 너는 무엇을 잘 만들어라. 너는 운동을 잘 해라. 와 같은 창조주가 그 본질을 나름 넣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 초이스.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 삶에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얘기를 두 가지의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을 조금 더 가지를 쳐서 얘기를 해보면 고로 인간은 세계에 던져져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존재.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에 던져졌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를 뭐 하라고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선 세계에 던져졌고 그 던져진 인간은 자신이 선택을 통해서 본질을 만들어가며 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던져졌다라는 말이 기투존재라는 어려운 말로 사실 설명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이 말도 나오진 않지만 세계에 던져져 라는 말이 이거에 근거해서 지문에 나오는 걸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샤르트르가 말하고 있는 그 짧은 명제 속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이론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실존주의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참고 자료, 우선 그 생철학과 실존주의 두 개 관련된 거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가실까요? 자, 선생님 생철학 참고 자료 가져왔는데 인식을 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또한 우리는 세계를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체험, 표상 이외의 의지도 가지고 있다. 의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내면적인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의지를 인간들의 본질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 안의 인간은 자신 속에 순수한 의지를 알고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욕망한다. 이러한 의지는 맹목적이어서 삶과 세계에는 무의미한 괴로움들만이 있을 뿐이다. 염세주의. 이러한 무의미와 괴로움으로부터 구제받으려고 하면 언제나 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이 된다고요? 금욕주의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의지의 세계로서의 표상을 설명하는 그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지만 그 의지는 맹목적이어서 괴로움만을 양산해내기 때문에 그 의지를 부정하는 금욕주의가 그에게 있어서는 결론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문 하나 참고적으로 봤고요. 다음 질문 볼게요. 다음 질문에서는요. 실존주의로 가져온 거예요. 자, 주체성이 진리다. 주체성. 자, 이 주체성을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주체적인 진리다. 자, 이거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깨끗하게 선생님 체크하는 부분 잘 봐주세요. 내 앞에 있는 대상의 인식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체적인 자각과 행동이 근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성인 진리다. 누구 얘기했죠?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객관, 추상적이고 상대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주체적인 진리 이 부분 알아주시고 두 번째, 인간은 모든 행위의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또한 불안하고 고독한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결단에 의해서 선택을 감행함으로써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롭지만 이런 문제점도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인간은 항상 결단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책임도 져야 된다. 인간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있죠.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샤르트르. 본질을 만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본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 세계에 던져져서 실존하고 기투 존재. 거기서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자유롭기 때문에 스스로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키르케고르와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자가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선택, 그에 따른 자유.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샤르트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또 현대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 여기 옆에다 쓸게요. 현대 철학에서 만들어지는 문제 중에 샤르트르가 나왔을 때요, 좀 어렵게 지문을 만드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중에서 대자 존재와 즉자 존재, 이런 용어도 등장을 하는데 이해만 해두세요. 인간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를 비교해서 말하는 샤르트르의 용어인데요. 대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를 대상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대상화시켜서 바라본다. 하지만 사물들은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시켜서 사고하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죠.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대상화시켜서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로 볼 수 있어요. 그것에서 인간의 자유로움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그 자유로움에는 책임이 따르기도 한다라는 그의 사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요 정도의 얘기를 여러분들 좀 접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실존주의까지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용주의와 생명 존중 사상이 있는데요. 이것들 문제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철학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용주의. 여러분들 이 용어 속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딱 보이시죠? 그야말로 실용적인 거, 효용적인 거, 유용성을 갖고 있는 거, 이걸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효용성, 유용성, 실용성. 그럼 이것은 그 행위의 결과가 되겠죠? 그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이고 경험론적인 입장에 있는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존 듀이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 이론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인간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현실을 개선시켜주는 유용한 도구다. 그래서 존 듀이가 갖고 있는 입장을 도구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도구주의적 실용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니까 역시나 여러분 또 하나 유추를 해보세요. 내 현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거까지 포함해서 유추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개선주의라는 말, 좀 이름이 거창하긴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의거해서 이 세계는
혹은 뭐 지식이나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존 듀이의 입장은 절대론적 윤리설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상대론적인 윤리설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상대론적인 윤리설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선생님과 쉽게 유추를 해내셔서 이해가 잘 되셨다면 존 듀이 문제 만들어질 때 중요한 맥락 하나를 확실히 해두신 거예요. 존 듀이 얘기할 때 이게 은근히 굉장히 잘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존 듀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사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얘기는 생명 존중 사상. 이 생명 존중 사상도 역시나 이 이름 속에서 뭘 추구하는지 여러분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슈바이처. 두 번째 인물은 간디. 슈바이처가 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들로 둘러싸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슈바이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생명들은 너무나 존엄하고 소중한 거예요. 생명 외경 사상. 생명 외경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사소한 곤충 하나 자체도 그 곤충도 나름은 살려고 하는 그 의지로 살려고 하는 그 생명으로서 내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는 나라는 그 생명의 의미와 그 곤충이 갖고 있는 생명의 의미가 다를 게 없는 거죠. 모든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명 외경 사상으로 이어지고요. 간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비폭력 사상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생명 존중 사상이 문제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슈바이처의 이런 의견이나 지문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간디 같은 경우는 많이 등장이 되진 않았지만 생명 존중 사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들의 의견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한 몇 주 전에 개라는 동물을 주제로 해서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되는 뉴스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경기도의 어떤 지역에서 남학생들이 9마리의 개를 연쇄적으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개를 죽이는 게 용감해 보이는 행동인 줄 알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반면에 일본에서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큰일이 있고 나서 3주 동안 어떤 개가 목숨을 유지하고 나서 구조가 됐다라는 뉴스를 또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보니까 슈바이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죽었던 개도 3주 동안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던 개도 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 생명체로서의 존엄성을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생명들은 존중하고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론이지만 여러분한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 서양의 현대 철학에서 제시되는 가장 굵직굵직한 사상들을 총망라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어떤 부분을 구도를 만들어서 짚어보면 될지 선생님과 함께 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뇌학파가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생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쇼펜하우어고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두 번째는 실존주의입니다. 세 번째 실용주의 공부했고요. 마지막으로 생명 존중 사상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슈바이처만 그림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철학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쇼펜하우어가 생각하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의해서 그는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염세주의.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는 금욕주의로 간다라는 맥락 자체가 쇼펜하우어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요. 이 사람과 대비되는 구조를 만들자면 헤겔과 같은 인간의 관념이나 이성 자체를 중시하는 입장을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것에 반대한다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이 실존주의 자체에서 부각되는 점은요. 두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났죠? 이 사람은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신 앞에 선 단독자. 반면에 장폴 샤르트르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선택이나 그에 따른 책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중시했다는 건 공통점으로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요, 더 큰 구도에서 보자면 이 실존주의나 생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짚어드렸던 것과 같이 그 이전에 서양 철학의 주류, 이성이나 관념을 중시했던 서양 철학과는 반대되는 반향의 움직임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용주의로 가겠습니다. 실용주의에서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뭐니 해도 이들 철학의 근저가 무엇을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 그런 결과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경험적, 결과적, 상대주의적 관점이 있다는 건 실용주의, 존 듀의 이론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은요, 이 자체가 여러분한테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강조드렸지만 이런 구도로 해서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생명을 존중하잖아요. 곤충 한 마리조차 소중히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이론이 동양 사상에서 불교 이론이에요. 불교 이론에서 자비의 윤리와 공통점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전통 윤리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인타라망 등과 인타라망 같은 거 얘기하면서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끼리 굉장히 중요하다, 소중하다,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불교적인 얘기가 맞닿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보려는 관점이 이 속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이 다음에 세계윤리를 배운단 말이에요. 세계윤리에서 싱어와 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윤리라는 전체 맥락에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하는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사점을 찾아보는 관점을 하나 가져보시고요. 그런 점에서 대립되는 구도로 어떻습니까? 서양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나 자연관들, 데카르트, 베이컨을 비롯한 그러한 의식의 문제들과 이들을 대립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슈바이처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는 데카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상을 비판하는 관점의 글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도 차이점도 엮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도 여러분들 역시나 실제 수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부디 잘 이해해 두셨다가 우리 11월에 실제 수능 문제 나왔을 때 꼭 맞추리라 라는 믿음으로 복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너무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강의에는 오늘 배운 내용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준비해 주세요.